네, 안녕하십니까. J클래스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7번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볼까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왠지 저는 이 주자학의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키워드가 될 거라고. 자,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주자학 또 나오죠. 자, 주자학에서는 이니에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로 작용했다. 도덕적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주자학에서는 주자학 지금 3번이나 나왔고 주자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이건 바로 주자학에 대해 뭔가 주자학이 키워드겠다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일정한 위치가 있다. 근데 조선시대였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이 위치가 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신분제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를 통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제 그 시대의 사대부들이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주자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다.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가 정리를 해보면 도덕적 인간,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적인 바탕이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이 문단 봅시다. 자, 그런데 17세기 초부터 조선 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은 우리나라에 서구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상적인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들어오는 문화들도 새로운 문화들 많이 들어오고 좀 물질적으로도 발달하기 시작했지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그 사상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여기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은 서구하면 이제 대표되는 게 과학적 지식이죠.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 달랐고 지금 보면 대립되는 두 단어가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서구의 지식은 객관적 탐구. 우리 지금 나오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은 어떤 거? 관념적 탐구. 마음에 대한 거니까요. 객관적 탐구, 관념적 탐구. 둘이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또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이거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 이것도 사실 과학적 지식이잖아요. 이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다. 둥글다라는 것은 뭐 중심을 딱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든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중심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죠. 둥글다라는 그런 모양은. 그래서 이게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다. 또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 인식,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 인식이 더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중국계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되었다. 지금 주자학이 앞에 나왔고 서구 그 지식의 유입이 되면서 나온 새로운 학문, 실학적 학문관. 이거 두 개는 정리를 해둡시다.
3문단 갈게요. 자, 이제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위, 즉 제2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자연재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자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주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군주의 권한이 하늘, 그러니까 자연이죠.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야, 지금 이렇게 제2현상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 너 때문이야. 군주 너 때문이야. 군주 너가 잘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극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상한 천재지가 일어나면요. 그러면서 막 임금님이 이런 대사도 많이 나오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런 주자학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자, 즉 여기도 말하죠.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이건 주자학이에요.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이익은, 사람이죠. 이익은 제2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그럼 이익은 누구니? 얘는 실학적 학문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즉 주자학적 인간관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학적 관점은 약화되는 것이다. 자, 또한 나오면 이건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접속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사람도 앞에 나온 사람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누구? 최한기 나왔지. 최한기도 실학적 학문가. 확인해볼까요? 진짜 실학적 학문가인지? 최한기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이것마저 똑같죠, 그죠? 아까 이 얘기 뭐라 그랬어? 자연은 자신만의 내재적인 법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최한기도 자연은 인간하고 무관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해.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 이거 얘기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니?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의함이다. 라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한 것이다.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학적 학문관 지닌 학자가 2명이 나왔어요. 이익과 최한기. 다음 문단. 이게 마지막 문단인가? 네. 짧네요. 2번 문단은 그럼 끝까지 쭉 볼게요. 4문단.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앞에 한 말 그냥 요약한 거잖아.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깨달아야 되냐면 앞에서 1문단에서 주자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구 유입이 되면서
실학적 학문관이 새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실학적 학문관 가진 그 학자 2명 얘기하고 또 마지막 문단마저 조선의 실학자들은 실학적 학문관은 이러면서 실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자학보다는 실학적 학문관에 대한 얘기가 이 지문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는 실학적 학문관. 이것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A가 어떤 의미인지, 이 A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왠지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이러한 변화는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자, 그 다음 문단이 하나 더, 오문단이네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적 사유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다. 근데 사실 이 실학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대부들도 어쨌든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 공부한 거는 주자학을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서구의 그런 학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 그러면 이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교육받았던 그런 사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타협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을 완전히 그냥 서구 거를 무조건 비판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려면 조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자학적 사유, 이거를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그래도 노력했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완벽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지닌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실학적 학문관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실학적 학문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인간관과 이 자연관,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차이를 보여. 그리고 물론 얘네들이 좀 새로운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는 주자학적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조선의 실정에 따라서 새로운 학문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여기 마지막에 나온 이 문장 이거와 같은 의의를 지녔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요거 A 이거 문제 관련된 거 먼저 풀러 가볼까요? 다른 것들 조금 넘어가고. 네, 4번. 이 A. 네, 그 과학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설명이 가장 적절할까? 1번부터 봅시다. 자연의 내재적 법칙. 이게 이제 서구 과학적 지식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건데 맹목적이니? 아니요.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죠. 또 3번. 자연관의 변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리시켜 인식했어요. 그게 바로 서구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예요. 근데 못했음이라고 했잖아. 그럼 틀렸네. 4번.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니? 뭐에 더 가깝니? 이거는 주작의 얘기에 좀 더 가까워요. 자, 5번. 이거죠. 자연에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어떤 그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자연관이 생겨나게 됐다 그랬지. 그래서 그것이 조선 후기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5번입니다. 그러면 4번은 됐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래요. 자, 최한기는 이 사람 누구였니? 이 사람 실학적 자연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최한기는 자연을 인식할 때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며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일단 객관적인 입장 뭐 이런 거는 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니? 각 존재의 도덕적 원리 이거 뭐니? 이거는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자학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에 내재된 이치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이 바로 1번이 나왔네요. 다른 거 확인해 볼게요. 2번. 주자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 이게 바로 주자학이었죠. 3번. 주자학적 질서를 따랐던 조선시대 유학자들. 도덕적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각자 위치가 있다 그랬지.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단에서요. 4번. 주자학적 원리에 의한 학문관을 지니고 있던 지식인의 일부. 아무리 나중에 실학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배경 바탕에는 주자학적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서구의 새로운 지식을 접하며 학문관 변화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익이나 뭐 최한기 같은 사람들이 된 거지. 5번.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맞지?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얘기예요.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의 지도는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 세계 지도 형식을 빌려 17세기 이후 17세기 이후면 이제 서구 지식이 유입되기 시작한 때죠. 그죠?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인 천화도이다.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지도의 내용은 발음이 안 되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금 바꾼 그런 요소들이 보이죠. 자,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대륙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일단 그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겁니다. 여기요. 중화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요거예요. 일단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물론 서구 지식이 유입된 때라서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천화도가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완벽히 버리지 못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명인 이 중국은 원으로 크게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나머지 주변에 배치된 나라들의 이름은 직사각형 형태 안에 표기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
주자학과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1번 봐봐. 세계 지도를 원형으로. 네, 참, 이거를 빼먹었네. 원형으로 지금 지구를 인식하는 것도 서구의 영향이죠. 그죠? 제작했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 새롭게 유익된 서구의 지식 중 지구가 둥글다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2번. 중국의 크기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야 라는 이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거 맞죠? 그죠?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3번.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이지만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네. 근데 서구적 세계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얘기했죠. 그죠? 4번. 지도에서 일부 나라들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땅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도의 형식은 서구 걸 빌렸다는 점을 통해서 서구 문화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게 답일 텐데 중국의 지명은 원으로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은 직사각형 형태의 그 표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아직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는 서구 지식의 영향이야. 근데 이거는 서구 지식의 영향보다는 아직 서구 걸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의 답 5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마지막 문제죠. 자, 기억과 니은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은 아까 기억이 선생님 기억에는 그죠? 이거 분리하려는 거 실학적 학문관 요거 니은은 통일적인 거니까 주자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학 니은 주자학 그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보기를 읽어봅시다. 재상이 정광필에게 농담 삼아 말하기를 하늘에 우레가 있는 곳은 마치 사람의 배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올다가 스스로 그칠 것이니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우레가 울리는 것을 나라가 어찌하겠는가? 이거 뭐니? 이 사람 재상이거든요. 재상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했어. 그럼 얘는 뭐니? 얘는 기억에 가깝네요. 실학 쪽이죠. 그죠? 자, 근데 정광필이 웃으면서 천천히 이르기를 배가 병이 나면 우는 것이지만 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병이 생기게 한 것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찌 책임이 없겠니? 하늘에서 그렇게 우레의 소리,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이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럼 얘는 니은 주자학적 세계관에 주자학적인 그런 입장에 가깝겠죠. 정광필은. 자, 그러면은 1번. 기억의 입장에서 실학. 우레가 오는 것은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이거 맞죠? 2번. 기억의 입장에서는 우레가 스스로 울다가 스스로 그치게 하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내재적 법칙을 파악해야 한다. 3번. 니은의 입장에서 우레가 오는 것, 그 자연 현상은 나라의 정치적 역할, 임무와 관련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거 주자학이잖아요.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럼 4번. 니은의 입장에서 사람의 배가 병이 나서 우는 것.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지. 자, 기억과 니은의 입장 모두 우레를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인식해요. 자, 그런데 우레가 울리는 현상의 의미, 기억은 그 내재적인 그냥 인간과 분리된 자연 현상일 뿐이며 내재적 법칙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니은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겠죠. 의미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겠죠.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면서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